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천주교 수원교구의 양희석 신부입니다. 좀 여러 가지 직책을 써달라고 그러게 해가지고 주교 맡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교의 이 생태환경의 총무라는 직함을 그냥 그게 제일 종목적이라고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 드렸는데 실제로 주 업무는 수원교구에서 환경 전담하는 신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우연찮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각계 여러 요청들 때문에 천주교의 탈핵운동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탈핵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고요. 아직도 탈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발전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탈핵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탈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윤리적인 얘기만은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가볍게 여러 핵발전을 해야 되는 여러 이유,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고 더불어서 안전과 미래 세대의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요, 조금 인상적인 기사를, 칼럼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지구가 얼만큼의 혹독한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그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1.5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 문제는 사실 그렇죠.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생태계가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 또 의외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 손쉬운 방법으로 핵발전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 문제도 그렇고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고요. 다들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이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기후 문제는 인류를 다 파멸로 이끄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본다면, 핵발전은 말 그대로 엄청난 재앙을 미래 세대와 지구 생태에 남겨놓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탈핵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발생시켰던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선택을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요. 사실 핵발전소는 태풍이 불어도 위험한 이런 발전소죠. 그리고 또한 폭염의 더위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핵발전소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전에 왔었던 여러 태풍 때문에 여러 핵발전소들이 가동 중단되었던 상황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또한 전력 수급의 대부분을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냉각수 문제 때문에 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운전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또한 핵발전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가 다 그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또 온배수가 그 바다 수온을 높여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한 더불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해수면의 그 상승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자유롭지 못한 이런 것이 핵발전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다 보니까 그걸 대비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용이 자꾸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우리나라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이런 나라들 빼놓고는요, 전 세계 모든 곳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엄청난 비용 상승, 그러니까 운전 비용이나 안전장치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비용의 상승 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는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은 이런 전력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신용평가 회사로 유명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금 같은 기후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핵발전소는 그 이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없는 투자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좀 신용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이 좀 더 이따가 경제성 얘기를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핵발전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굉장히 그 여러 어려운 내용들이 뭐 여러 명칭도 마찬가지고 그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가 외계어처럼 알아듣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뭐 좀 너무 시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 핵산업계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해도 모를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을 할 테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핵산업계의 공통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보면 암만 그 전문적인 영역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혹은 그 불안한 감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좀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1957년에 영국의 윈드케일 핵연료 처리 공장의 화재 사건도 이에 중대 사고로 최초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도 그랬었고요.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의 노심용융 사건도 마찬가지였었고, 1986년에 부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나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예를 놓고 보면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의 기반을 둔 이론과 기술을 적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간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제대로 설계를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착오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론을 제공한 과학자와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운전자가 갖고 있는 괴리 현상들 그리고 자연재해는 인간의 예측을 항상 넘어서는 인간이 온전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대비한 그 여러
형태들이 소위 말하면 대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이전의 여러 사건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발전소가 우리한테 위험한 것은요, 사고가 나게 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수습 가능하고 또 회복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설계와 시공, 제어 과정이 정교하다 하더라도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돌발 변수하고 인간의 실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핵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 핵기술을 얘기하는 핵과학자들, 핵공학자들이나 핵산업계의 관계자들은 마치 완전 무결한 시설이자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자주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혹은 인근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가 피폭이 됐는데 어,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IAEA나 우리 핵산업계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원자력의 그러니까 핵발전소나 산업계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핵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익이 인간의 안전을 보다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안전하다 이렇게 충분히 통제와 제어가 가능하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엔의 건강과 관련된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기구들에서는 실제로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이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담배값에 굉장히 흉측한 사진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폐암을 유발하고 여러 질환들을 악성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핵산업계가 이야기하는 것 또한 같은 논리입니다. 한 번도 어떤 여러 가지 특히나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갑상선암이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수많은 이유 때문에도 갑상선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만 방사성 물질, 우리가 방사선의 물질에 노출된 것만으로 암에 걸렸다, 100% 그렇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핵발전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담배 회사들과의 논리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경제성을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천주교에서 수명 연장과 노획 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포럼에서 핵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여타의 에너지원보다
아, 아,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고 값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다른 여타의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에서는 핵발전소가 계속 비용 면에서 너무나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핵발전소를 정부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산업계 자체에서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한 어, 그것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대뜸 그거와 관련해서 그것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산업계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누가 손해보면서 발전소를 짓겠느냐라는 이런 논평의 기사들을 여러 차례 낸 것을 보면 지금 국내에서 우리 특히나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세계적인 현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일본의 예도 그렇고요. 사고 이후에 이 발전소를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맨날 미국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처음에 뭐 보트렉 발전소라고 하는 AP1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비를 140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어, 그 공사를 중단하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가 2023년부터 가동할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30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비싼 전기요금의 발전소는 그래서 이런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체코에 핵발전소 수주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싼 비용을 써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향후 있을 여러 가지 리스크도 다 감당하는 것으로 어, 그러니까 체코 핵발전소를 수주하게 되면 국민들한테는 어, 30조 원에 해당되는 어, 건설업, 그러니까 핵발전소 건설업을 수주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그저 현 정부와 핵산업계는 지금 아니면 이런 그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중이 없고 시민들은 안중이 없고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바보같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현재 그 흔히들 현 정부는 그 이야기를 하기를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특히나 독일이 재생에너지에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몰두를 하는 바람에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었다라고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의 그 재생에너지 시장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시민들, 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발전을 하면서요.
발달을 하면서 세계 태양광 시장이 매년 40%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 소위 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그쪽 핵산업계가 이로운 방법으로 핵 발전 중심으로 계속 재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 중심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알리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알리백은 말 그대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낸 제품을 알리백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요. 통상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부 관료들이 하는 소리가 이 알리비게이라는 것은 뭐 유엔이나 어떤 특정 국가 국제기구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별거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민간 단체들이 했다 할지라도요,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려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좀 더디간다 할지라도 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좋게 말해서 규제이지 사실은 어, 핵발전소를 덜 늘리려고 하거나 혹은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그 핵발전소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뭐 21% 이상 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보하겠다라고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되어지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특히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들이나 개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면서 그 사업을 해내지 못하도록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요. 그 알리베 클라이메이트에서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 대표가 방문을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국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교육 규모로 볼 때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기후위기 상황에 너무나 미온적이거나 혹은 역행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작년 두바이에서 벌어졌던 COP28에서요.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발표하고 또 사인을 한 그 당일 날 환경부 장관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알리백과 관련된 전 세계 시장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11차 전기본에서 그렇게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소리죠.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32.5 기가와트인데요. 어, 이게 세배를 우리가 확충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97.5 기가와트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3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상으로 보면 72 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어, 약속과 국제적인 약속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 너무 괴리 현상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항들을 놓고 보면 그 알리백을 하지 않는 바람에요. 우리나라 벌써 2025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 유럽은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서 주요 철강을 포함한 여러 제품들의 그 알리백을 하지 않은 제품들한테는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라는 것이 어, 유럽에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어, 국내에 내수진작법이라고는 ILA라고 불리는 미국의 기후 위기 관련 탄소 중립 관련 법률들에 의하면 어, 우리나라 회사들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수출길이 다 막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고 있죠. 벌써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그 볼보하고 BMW나 벤츠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부품 회사들한테 알리백을 요구했는데 그 알리백을 그 충족시킬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출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월 달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요,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55%는 알리백이 뭔지도 모른대요. 이게 왜 기업들이 알리백이 뭔지 왜 모르겠습니까? 핵산업의 비중을 계속 특정한 비중 이상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여러 에너지 정책이 딴 게 없습니다. 핵 진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요한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와 접촉을 하거나 그것을 만나볼 기회가 없는 거죠. 어, 그냥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계속 안 좋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CF100이라는 것이죠. 뭐 카본 프리 100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탄소만 배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는 핵발전을 염두에 둔 이야기죠. 운전 과정, 가동하는 그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우선 사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온실가스만 배출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처럼 보이게 되는 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요. 핵발전소는 전 주기 과정에서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이기도 하고요. 그 가동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것을 배출하게 되죠. 어, 엄청난 양의 온배수를 배출해서 주변 해수욕의 그 수온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핵발전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연합에서는요, 작년에 텍소노미 논쟁, 녹색 분류 체계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논쟁 끝에 핵발전소도
조건만 요구되는 조건만 갖춘다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유럽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2050년까지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운영비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핵발전소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핵발전소를 사용하면서 나온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에 대한 비용 조달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선정하지 않으면 그 핵발전소는 친환경 핵발전소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뭐 핵발전소 해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처리를 위한 기금은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냥 두루뭉실한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금을 몇 퍼센트 이자로 조달하겠다든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단기간에 확보하거나 어, 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도 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45년 이전에 신축하는 경우에만 건설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그 사고 저항성 핵연료라고 하는 것으로 그 연료를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때문에 생긴 조항인데요. 이 그 이전에는요. 그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물질로 코팅된 핵연료봉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르코늄이 그 물에 담겨졌을 때 썩지 않게 녹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코팅제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공기와 만나면 수소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꼭 지진이 아니다 하거나 또 다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얘가 그 핵발전소에 가동되는 그 원자로 안에서 그 수조의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폭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폭발을 하지 않게 하려면 그 크롬 계열의 코팅제로 코팅되어 있는 새로운 연료봉을 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한이 2025년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죠. 이게 그런데 좀 더 당황스러운 건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주요한 핵 건설사들, 핵발전소 건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실용화가 안 된 기술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30년경에 실용 가능할 거다, 상용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요, 연료봉을 다 교체하는데, 그리고 관련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통상 한 4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다 교체하려면요. 근데 2025년까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경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유럽연합조차도 핵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라고 이 조건들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민들을 기반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유엔의 IPCC에서는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1.5도씨 이상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1단계로 2030년까지 2010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를 45%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추세를 놓고 보면 10% 이상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손쉽게 가려고요. 특정한 핵산업계 이익을 여전히 보장해 주려고 재생에너지 뭐가 소리가 죽었었나 보죠? 어디까지 했어요? 언제부터 죽었죠? 한 10초? 10초 안 돼요. 한 아, 5초, 그래요? 5초. 예. 네. 여기 뭐 하나 이상 스팸 몇 개를 지웠더니 갑자기 소리가 지웠네. 그러니까 IPCC에서 얘기하는 45% 탄소 감축을 30년까지 이루어야 되는데요. 10%가 더 늘어날 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를 늘리려다 보니까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이 더디가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은 총량면에서는 10위권을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개인당 그 배출량이나 뭐 누적 배출량 이런저런 것을 따져보면 전 세계 수위권에 들 수 있는 그 탄소 배출량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 지능 정책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이 한국 사회 핵 지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특히나 뭐 윤리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핵발전 정책만큼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비민주적인 정책은 없다라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핵발전 정책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알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해요. 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예? 질문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맨날. 그 항상 전문가라고 자기들 말을 그냥 믿어달라고만 그래요. 그렇게 전문가면 저 같은 그 일반인들 특히나 저는 아주 문과 출신이어가지고요. 어, 합리적인 이런 이성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거 과학의 영역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요. 이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게 핵발전 정책입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해서 그 공무원들한테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경직된 공직사회 좋게 말하면 이 공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공적 업무를 우리나라의 공적 업무를 하는 것이 공직사예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오. 정한 거 따라오시오. 하는 이런 논리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이제 무조건 발전하려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논리.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아주 뜬금없이 그럽니다. 동굴과 살자는 소리냐 이럽니다.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보면 대안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산업계와 핵진흥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정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서요. 마치 무지에서 어, 이런 좋은 정책을 반대하거나 가로막는 것처럼 불순 세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전력 수요를 예측할 때 왜 이만큼의 전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리는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 방식은 정말로 안전한 방식인 것인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고 그러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요. 해당 지역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그 핵발전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특히나 아, 노동자들 중에서 하청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폭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기준치 이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방사능하고요. 어, 그 핵발전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방사성 물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냥 성질만 똑같다 그래가지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안전하게 차폐막을 만들어 놓고 딱 정해진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환자다 할지라도 어, 병의 유무와 그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그리고 그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 피폭을 감당하면서 병을 치료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치 이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들은요 0이 안전한 것이지 0 이상 아주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 특히나 음식물이나 다른 여타의 것을 통해서 내부 피폭을 받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냥 치명적인 물질이 방사성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핵 발전, 핵산업계와 정부의 태도이죠. 또한 더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핵발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짧게는 30년, 길게 잡아봤자 7, 80년을 사용하게 될 건데 핵발전소는 그런데 그때 이후에 나오게 된 여러 문제들, 핵발전소의 해체 문제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질의 관리 문제, 인간의 삶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될 이런 물질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그냥 떠넘기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연세 많으신 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몇 해 전에. 예전에 고리 핵발전소를 건설할 당시에 그 앞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어업권을 한수원이 샀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주고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핵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어민들이나 또 다른 그 여러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부터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권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바다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권리를 한수원에 팔아버리는 순간 내 미래 세대는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었나? 그리고 그런 미래 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특정한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나 결정권자들,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특정 산업계의 사람들한테 있는 것인가? 암만 법대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이 핵 산업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희생과 혜택, 그 혜택이란 표현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 표현을 쓰다 보니까 혜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하고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나 핵발전소는 그렇죠. 위험성 문제 때문에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한데 그 전기도 별로 쓰지 않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지역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나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그 전력을 끌어다가 대도시 사람들, 특히나 수도권 사람들이 전력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희생은 고통은 시골 사람들이 감수를 하고요. 그 당과 단 그 과실은 편리함은 도시 사람들, 특히나 수도권과 지역의 대도시 사람들이 따먹는다는 이런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 핵발전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웨덴의 포스마크의 핵폐기장이 고준 핵폐기장이 있는데요. 그 이 핵폐기장은 사실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핵발전소의 그 개수나 혹은 규모가 우리나라랑 될 것도 아니죠. 굉장히 적은 개수와 그 규모도 작아서 핵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하는데 우리보다는 덜 고통을, 그러니까 갈등을 겪었던 것 같긴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정 짓는데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적 약속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그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지금은 그것을 아직 선정을 못하긴 했는데 선정하기 전까지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중간 저장 시설, 맥스라고 불리는 번식 저장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 깔린 거는 핵 산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특히나 핵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 세계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이 기본일 건데 핵발전소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요. 그 독일이 그 핵발전소를 다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고 실제로 그 전력 산업을 이렇게 구조를 개선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독일에서도요.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일 내륙에 있는 핵발전소 인근에 그 온배수를 통해서 그 온배수와 접촉을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가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가 암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죽음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 그 아이를 그 사건을 접하면서 핵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온배수에는 방사능성 물질이 얼만큼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해 가지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승소를 해요. 그런데 웃기게도요. 굉장히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을 줬는데
다 내 집으로 금을 긋고서 글자를 읽을 수 없게 글자를 지우고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은 그만큼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요. 굉장히 윤리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핵발전소라는 거죠. 그 주민 참여 지금 노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돼서 특히나 영광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여러 지역에서 공청회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젠가요? 그저께죠. 그저께 있었던 그 공청회의 모습을 보니까 고창군의 공청회 모습을 봤더니요. 용역들을 앞세워 놓고서 주민들이 단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실제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퇴장한 다음에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항의를 듣고 공청회가 무산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익, 소위 말하면 지역 발전기금과 같은 교부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현혹은 시키긴 하지만 어, 상세한 여러 문제들, 의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요. 또한 동시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막고 있는 것이 핵산업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체르노빌도 그렇고요. 스리마일 때도 그렇고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때도 이러한 어, 영향이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 핵 산업이 갖고 있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사실 인류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반감기란 걸 알고 계시죠? 뭐, 뭐 30년대는 그 반감기의 물질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 반감기라는 게 이게 독성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핵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물질은 이 반감기가 10번 이상 반복되어져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전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인데요. 반감기가 24,000년입니다. 이 소리는 뭐 고전 핵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10만 년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뭐 인류의 역사가 소위 말하면 문명을 이루고 산 이후에 인류 역사가 만 년밖에 되질 않는데 그런데 10만 년 이상 되는 그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뭐 따지면 말이 10만 년이지 실제로는 24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시설인 거죠. 그런데 5천 년, 만 년 전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그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시설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시설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요즘 뭐 100세 시대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10만 년씩이나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물질을 가두는 시설을 짓겠다는 이 생각은 어, 지금 세대 말고는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그 미래 세대의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아니, 폭력적인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을 따지고 보면은요,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을 실현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권은 여러 측면에서 특히 정치나 시민적인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들, 개발과 환경에 대한 연대 권리들이 발전하면서 성장해 온 것이 바로 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절대적으로 어, 양도나 분리가 되지 않는, 누군가한테 물려주거나 넘겨주거나 혹은 일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권인 거죠. 그런데 핵발전소는 이걸 굉장히 무시하게 되죠. 그냥 그 지역 교복을 받았으면 혹은 보상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어,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발전원이 바로 핵발전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타가 있네요. 증진시켜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인권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법으로 관련된 법으로 인간의 권리를 통제하고 제한하면서 어,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모습이죠. 핵산업과 관련돼서. 특히나 생명권과 환경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방사능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련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 세대에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면 자주 듣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 사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것이 뭐라고 딱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범죄입니다. 범죄.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해치게 되면 형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요.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구속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간다는 소리죠. 그런데 끊임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과 같은 시민인데, 같은 국민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차등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상대적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존엄성은 무시해도 되는, 그리고 경과지를 통해서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리는 어, 듣지 않아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이런 불평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 핵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죠. 그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요즘 다시 첨예하게 논쟁이 좀 붙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해안으로부터 그러니까 강릉, 삼척, 울진에서 생산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울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그 강원도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송전솔로, 아주 고전압의 높은 어, 송전 고압 송전솔로 문제인데요.
송전선로 자체가 가는 그 경로 안에 수많은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밀양을 통해서 학습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거는요. 수도권 안에서도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특히 핵으로 생긴 전기를 사용하는 이 문제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그 수원교구,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수원교구는 경기 서울 이남, 경기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교구가 있고요. 그 북쪽 지역에 의정부 교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포천, 가평 이쪽 지역에 춘천교구가 관할 지역이 겹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원래의 고압 송전솔로가 강원도에서부터 오는 고압 송전솔로는 그 용인을 거쳐서 수지라는 용인 수지를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기존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선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갑자기 이게 북쪽으로 치솟게 됩니다. 하늘로 치솟듯이 북쪽으로 치솟아가지고요. 어, 용인으로 들어가야 될 게, 송년선로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가평을 통해서 서울 강북을 통해서 서울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 수지 사람들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평 사람들은 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송전솔로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그냥 감수해도 된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서울 사람도요, 바로 강남 사람보다는 강북 사람들이 위험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더 그런 전자파에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들질 않죠. 국가를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더 힘없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논리로, 전력 수급 정책을 펴는데 그 중심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등을 조장하고 고통을 복잡화시키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한테 가혹한 이런 것이 핵발전소이고 또 에너지 정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좀 변화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 대안들을 얘기하는데 항상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요. 그런 대안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혹시 누가 한 사람이 있을까? 누가 했다면 검증이 됐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데 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탈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현 사회를 유지해주는 그 에너지를 수급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핵발전소를 제외한다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정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 핵산업계가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 독일은 12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음, 각오로 탈핵을 결정하게 됐고요. 작년 4월 15일에 드디어 탈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올 3월 달에 그 슈피겔지라는 곳에서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요. 독일 탈핵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시사인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 탈핵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핵발전소를 멈춘 대가로 갈탄발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갈탄 발전소를 또 확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를 내보냈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그게 현실과 독일 현실과 많이 차이가 났었다는 소리죠. 2023년에 독일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놓고 보면 5,173억 킬로와트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2,670억 킬로와트시였다는 거죠. 50%를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반면에 태양광 발전,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어,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 발전량은 그러니까 23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2022년 대비 약 37%가 감소했다는 거죠. 계속 갈탄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25%. 근데 이게 독일이 이런 흐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게요. 놀랍게도 유럽 의회가 정한 탄소 배출 비용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강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법들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늘어나자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요. 상대적으로 핵발전소가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는 이런 소리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생긴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반입 금지 때문에 생긴 그 에너지 난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이런 독일 같은 나라는 오히려 천연가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문제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천연가스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자꾸 늘리는 확충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결과 오히려 핵발전소를 운영할 때보다 핵발전소를 멈추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혹은 에너지 수급 과정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전기요금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예년 수준보다 혹은 그 이하로 작년부터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이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얘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넘기다가 실수를 했는데요. 그 독일이 타협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17명의 선발된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었는데요. 이 위원회가 5월 30일에 보고서를 내요. 한 두 달 정도의 활동을 하고 나서 제목이 독일 에너지 전환 미래를 위한 집합적 노력이라는 이렇게 번역되는 보고서를 내게 됐는데 주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답니다. 10년 안에 핵에너지 사용의 단계적 폐쇄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일단은 그 근거가 된 명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일본처럼 발달된 그 기술적으로 발전소의 운영에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던 국가에서 통제 불능의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에너지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에너지가 핵발전소다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해서 이래서 핵발전소를 폐쇄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핵발전소는 그런 거죠. 이렇게 돈이 옛날에 과거에 나치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1년간 국가 예산이 얼마인데 옆에다가 예로 우리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 두 개를 놔두고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전환한다면 몇 명의 학생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혜택을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내곤 했었다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장애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 나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태도들인 거죠. 그런데 핵발전소가 바로 그래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피해는 감당을 하고 받아들여라. 대도시 사람들이 전기를 써야 되니까 시골 사람들이 좀 희생 좀 해라. 그리고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래 세대 문제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 경제성 얘기를 하면서 민주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애써 무시하는데 독일의 예를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결정했을 때 오히려 더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을 빨리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1995년도에는요, 독일은 핵발전소 비중이 30%였고 재생에너지가 5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2년에는요, 핵발전 비중이 6%였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46%였었습니다. 굉장히 역전이 되고 간극이 커졌다는 소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었었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해는 벌써 60%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올해 5월 달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2023년 평균이 425g 킬로와트 시였었는데 2024년에는요 166g 킬로와트 시로 줄었다는 소리예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도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핵발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요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거나 줄지를 않았었습니다. 늘기만 했지 줄지 않았다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핵발전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하려면
햇발전선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 독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제가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올린 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어,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도록 하려면요, 시민사회가 안전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미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도 굉장히 요원합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강제하고 폭력적으로 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 특히나 핵산업과 관련된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아직 성장이 멀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과거에는요, 그 뭔가를 행하기 전에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염치라는 표현이 있죠.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이 누군가한테 창피한 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봤던 거죠. 인간이라면 무릇 그런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안정이 된 이런 사회에 어, 오히려 염치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특히나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염치 없는 행동들을 하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주 그런 인격이나 인권 이런 것들은 어디다 갖다 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야지만 그러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핵발전소를 막아내거나 핵발전소가 없는 탈핵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 남극의 우리 극지방 중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 가면 그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멋들어진 새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는 짧지만 굉장히 아주 윤기나는 깃털을 갖고 있고 공동 육아로 유명한 이런 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황제 펭귄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황제 펭귄은요, 생존을 위해서 번식기가 되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전하기도 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안가로부터 100km, 200km 떨어진 내륙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추운 지역으로 한겨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도둑갈매기로부터 그 알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굉장히 혹독한 추위 속에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끼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백 마리가 함께 그 무리에 있는 새끼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할 때 보여주는 행동. 그러니까 추운 겨울 한밤에 그 엄청난 차가운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 새끼들을 한가운데 놓고 어미의 아비들이 부모들이 둘러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아직 깃털이 단단하지 않은
성장하지 않은 새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여주는 그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뚱거리는 그 움직임으로 짧은 다리로 이 펭귄, 황제 펭귄들은 끊임없이 어, 어깨와 어깨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비비면서 원 바깥에 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던 펭귄은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반복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찰이 생기면서 따뜻한 에너지가 온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깥은 영하 50도, 60도인데 그 안에는 영상 30도 이상까지 올라간답니다. 사실 핵발전소가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가진 사람들이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핵산업계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리고 자본들과 그 정치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 국민은 어떻게 되든 말든 미래가 어떻든 말든 어, 우리의 이익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들이 희생당하든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덧붙여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통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무관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 핵산업계를 더 크게 키우거나 존속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혼자서 자신의 안위를 책임지고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안전하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웃을 좀 생각하고 내 곁에 누가 있는지 함께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네. 네, 신부님, 강의가 다 끝난 걸까요? 마무리하시는 걸까요? 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일찍인가요? 아니에요. 8시가 다 돼가는데요. 네. 마무리 멋지게 해주십시오. 예. 그, 우리 사회가요, 그냥 형평성 얘기, 공평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식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면 어떤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으로부터 많이 가지거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이상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공정이나 공평 뭐 이런 형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껏 한다는 행동이 특정한 비용과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마치 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항상 죄의식과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살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한테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나치 시절에 그 비용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벽을 없애는 것 자체가 가장 정의로운 모습인 거죠. 자유를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조건 어떤 것들을 떠나서 모든 조건들을 그런 위치에 따라서 자유를 존중받는 인정받는 이런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환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선거 때 자주 얘기가 돼요. 문제는 경제야. 뭐 닥치고 경제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시민들, 국민들의 삶의 본질은 생각 안 해요. 돈이 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치 시민들한테 좋은 걸 제공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탈핵운동을 하다 보면 접하게 된 벽들이 이 환원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정기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들. 인간의 본연의 문제인데 돈으로 환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한 가지 또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과학지상주의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꼭 핵산업계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들을 펼 때 민주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정책 이반자들이나 산업계, 한 사회를 주도하는 산업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그 단과만 얻어지는 결실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 뭐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인류가 향유해왔던 그 어떤 안락감보다 지금 현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안락감, 편안함이 문명의 질이 가장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시대예요. 그런데 멸종을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었던 기술 문제, 과학, 혹은 성공, 발전, 이런 개념들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나 없이 안전한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핵발전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핵을 거부한다는 이런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까 범죄 얘기를 했는데 핵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거나 아직 어린 세대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엄청난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핵이 아니라 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시 재편하자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탈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고 좀 끝난 다음에 좀 시간 괜찮으신 분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너무 편의를 봐주신다고 주무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울산에 못 갔네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뭐 혹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